자, 이제 교육과정 A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난이도상 문제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월인 점을 감안해서 난이도상도 완전 난이도상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이선 유아설명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소수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고,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 대부분이 엄청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지선 유아설명에서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합격은 물론이고, 또 수석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 그래서 난이도상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고 있어요. 물론, 정말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출제 난이도보다 약간 높게 이제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저희 이지선 유아설명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선생님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전혀 당황할 일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정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드리는 그런 문제들 눈여겨보신다면 시험장에서 우와, 진짜 이런 문제가 있어? 풀어본 문제가 어떻게 그대로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 A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기는 지금 해설을 띄워두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정신이 없을지도 몰라서 해설지를 기본으로 이제 띄워놓고 필요한 부분은 문제도 띄워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구성주의, 반대말은 객관주의예요. 구성주의는 이제 여기 구성주의 반대말은 객관주의인데, 이제 객관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발달 사조는 행동주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1번부터 문제를 조금 띄워야 하겠네요. 자, 구성주의 관점에서, 자, 구성주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유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유아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는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극을 주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유아들이 이제 이건 구성주의는 어때요? 이 화살표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동주의, 이건 이제 행동주의의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행동주의이고요. 이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유아한테 줘요. 자극 대 반응.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자, 자극 대 반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아가 중간에 있으나 자극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일방적으로 반응하는 거. 요걸 이제 행동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에요. 자, 이거는 표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것은 행동주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동그라미 2에는 구성주의 교실과 행동주의 교실의 차이점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구성주의와 행동주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아까 보셨던 그림하고 조금 어울리는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구성주의 교실이에요.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쌍방향적 가르침. 요게 이제 아까 그 화살표 방향 이런 게 나타나 있었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교실입니다. 자, 또한 행동주의 교실. 행동주의 교실에서는 유아가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자극에 반응한다. 아까 그림이 그렇게 나타나 있었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9 개정누리과정은 구성주의에 입각해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는 상호교류가 있는 쌍방향적 상호작용,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지식을 재구성해 나가는 거고요. 행동주의는 유아의 수동적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에 2번. 나는 까미 드브리스가 구성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실의 협동적인 사회적 분위기라고 설명한 내용 중 일부예요. 자, 나의 내용을 보시면은 구성주의 교실에서 교사는 반성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상호 존중의 교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나의 제시한 바와 같이 피아제와 까미 드브리스의 구성주의 교실에서 갖추어야 할 사회 도덕적 분위기 중에서 여기서 사회 도덕적 분위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에 써 있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이제 여러 책에 있는 그런 용어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아니 내가 공부한 그 용어, 그 책에 나오는 용어 하나, 용어 조금만 달라지면 어떻게 막 이러시는데 시험장에 누가 들어갈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용어를 익혀두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그런 모든 용어들을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출제진에 들어갈지 몰라. 출제진에 들어갈 유력한 분들 이제 나름 생각해가지고 좀 그분들이 쓰는 여러 용어들을 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 출제 다음에 누가 들어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진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실전에서 만나는 용어들, 다양한 용어들, 다양한 관점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지선 유아명에서 풀어본 문제는 시험장에서 그대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뭐냐 하면 사회 도덕적 분위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죠? 그 학급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 도덕적 규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도덕률, 함께 공유하는 규칙, 규율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도덕적 분위기 중에서 교사와 아동의 관계, 함께 공유하는 도덕률, 함께 공유하는 무의식 중에 공유하는 그런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는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은 내 친구 이런 거라든지 뭐 어떤 이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냐 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것 중에 두 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유아와 아동의 관계가 강요와 억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협동과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그런 관계예요. 자, 요거 하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아 스스로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자기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규칙,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 교실은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도덕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권위를 축소하고 유아와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구성주의 교실은 굉장히 협동적인 사회 도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행동주의 시절에 어느 정도 강요와 억압의 관계 사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가르치는 걸 배워야 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구성주의 교실 같은 경우엔 상호 존중, 협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의 밑줄 친 내용에 근거해서 배움과 가르침을 각각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교육과정의 공동 디자이너 같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움과 가르침의 개념은 옛날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의 밑줄 친 내용에 근거해서 배움과 가르침을 각각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침도 선생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애들도 가르칠 수 있어. 교육과정을 같이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도 배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가르침은 정답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환경을 구성해주면서 유아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지식을 터득해가는 것이고 유아들도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주의 교사의 가르침에는 또 반드시 반성적 사고, 선생님도 반성적 사고를 하고 아이들도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자, 배움은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함께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우는 것, 이런 게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동 디자이너,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유아는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워야 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랬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유아는 배우는 사람, 교사는 정답을 가르쳤다.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사와 유아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적절한 질문과 자료로 선생님은 지원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정답을 가르치면 됐지만 지금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적절한 질문과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번 보셨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번 해설이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2번에 1번입니다. 동그라미 1에 가의 밑줄근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계 사례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의 밑줄근 내용 2개의 발달 수준.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면 2개의 발달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거는 이제 비고치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유아가 있어요. 유아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열심히, 지금 현재 배움의 수준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여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 혼자 노력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아이의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얘가 스케이트를 혼자 열심히 탔어요. 엄청 열심히 타면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막 한 달 내내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 있잖아요. 요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지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근접 발달 지대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요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편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수준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얘가 그냥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접 발달 지대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계속 있는 거는 사람이 참 괴로워요.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비계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비계를 제공해줘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아들의 잠재적 발달 수준의 영역은 계속 변해가요. ZP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ZPD의 발달을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요거는 영수의 영수 ZPD예요. 요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아이의 근접 발달 영역의 수준 점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건 영수.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건 또 은주. 그죠? 여기는 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도 근접 발달 영역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1월, 5월, 9월 이렇게 본다면 은주의 수준은 1월에 이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5월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9월에는 또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수는 근접 발달 영역이 1월엔 여기까지 갔다가 5월엔 또 여기까지 가고 9월엔 여기까지 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지대를 늘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선생님은 발견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도록 하는 게 비고치키가 이야기한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역동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역동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역동적 평가를 갖다가 성장지향 평가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지향 평가는 사전평가, 사후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달라야 된다. 두 개를 비교해봐야 된다. 이게 성장지향 평가잖아요. 그 개념하고 비고츠키가 얘기한 역동적 평가는 이 근접발달 지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역동적인 평가는 왜 역동적 평가를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근접발달 지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마다도 달라요.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역동적 평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선생님이 얘네들을 계속 비계를 제공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근접발달 지대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관찰해야 되죠. 한 번만 평가하면 안 되죠. 계속 얘를 관찰하면서 평가해야 되고 평가하면서 교육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 평가. 자, 이것은 아이들을 근접발달 지대에 머물게 하기 위한 평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묻고 있진 않아요. 좀 단순한 문제이지만 나중에 이지선 유활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이 역동적 평가는 대안적인 평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거든요. 자, 요즘에는 시험에 나오면 보통 대안적인 평가, 과정평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옛날에 전통적인 평가는 시험에 잘 안 내고 있어요. 자, 요즘에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유아뿐 아니라 초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보다 문제는 쉽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2번에 1번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근접발달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접발달 영역의 개념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 이런 아니면 선생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근접발달 영역이다. 이 차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비계의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건데 비계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놀잇감이라든지 학습 도구라든지 이런 걸로 비계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의 비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뜀트를 한 단계 높여주는 거 이런 것처럼 아이들의 적절한 수업의 수준의 그런 수업 자료를 제시해 줌으로써 왜냐하면 1단만 넘을 줄 알아요. 얘가 근데 처음에는 1단도 겨우겨우 넘었는데 1단은 막 쉽게 퍽퍽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슬쩍 얘들아 한 단 올려볼까 이러면서 다시 2단을 올리면은 이 아이들의 운동 능력이 더 발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자, 비계란 발판, 스캐폴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발판 너무 높은 곳에는 그냥 못 올라가잖아요. 발판을 놓아주면 위에 높은 곳에 페인트를 칠을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서 건축학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스캐폴딩. 자, 스캐폴딩은 유아 스스로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접 발달 영역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내해주는 과정을 비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계 설정의 유형으로는 지금 이제 요거 비계 설정의 유형을 문제로 낸 거죠. 모델링, 소리내어 생각하기, 질문하기, 수업 자료 조정하기, 힌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유아의 인지 발달의 한 측면에 관한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1에 나와 같이 마음 상태를 아는 능력 발달을 의미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이러한 능력이 유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앞에 문제보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자, 타인의 믿음, 바람, 의도 등의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 요것만 봐도 이게 마음 이론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한 것이고요. 보통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투시력 있습니까?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드러나는 행동으로 마음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은 마음 이론이고요. 자, 동그라미 2에다가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동그라미 2에다가는 이런 능력이 유아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은근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마음 이론은 일단 유아에게 발달시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필요하지? 뭐 때문에 마음 이론을 발달시켜줘야 되지? 그런 걸 알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마음 이론이 발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뭐냐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사회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도 할 수 있고 사회 인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게 돼서 사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음 이론을 잘 개발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협조도 잘하고 지도성도 높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의 놀이에 나타난 파트너 다의 놀이에 나타난 사회적 유형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놀이 수준이 무엇인가, 유형이 무엇인가 쓰는데 파트너 분류 기준에 근거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트너 사회놀이 유형,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문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에 미진이와 우혁이가 블록 조각들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얘네들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있잖아요. 미진이는 블록으로 인형집을 만들고 우혁이는 미진이 옆에 앉아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이게 뭐죠? 미진이하고 우혁이는 옆에 앉아 있기는 하고 블록 갖고 놀고 있긴 한데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각자 자기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문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독놀이인지 병행놀이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유아와 관계없이 혼자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여기는 이제 비슷한 종류의 놀잇감을 가지고 놀지만 그냥 이제 함께 놀이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놀이하고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친구를 좀 의식을 해요. 의식을 조금 하는 것이고요. 여기 단독놀이는 혼자 놀잇감을 갖고 놀지만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놀잇감을 갖고 놀 수도 있어요. 같은 놀잇감을 갖고 놀면 무조건 혼자 놀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는데 거기는 다 이제 블록놀이 하는 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애들은 전부 병행놀이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힌트가 있어야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무조건 병행놀이로 답을 하실 것 같아서 혼자 놀이로 일단 답을 낸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지문이라면 단독놀이도 될 수 있고 병행놀이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독놀이로 답을 낸다면 같은 장소에서 놀이하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놀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단독놀이를 써주실 수가 있고 병행놀이라면 이 유아들은 비슷한 공간에서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단독놀이로 볼 수도 있고 병행놀이로 봐서 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서술을 그거에 맞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동그라미 2 형준이와 유나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호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누가 대장이고 누가 뭐 부하고 이런 것도 없고 우리는 같은 팀 쟤네랑 싸워야 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합놀이와 협동놀이를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합놀이와 협동놀이 간의 차이도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합놀이는 그냥 같이 교환하면서 조금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놀이하는 게 연합놀이예요. 협동놀이는 공동의 목표도 있어야 하고 역할 분담도 있고 훨씬 더 세련된 그런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공동놀이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는 협동놀이로 내면 답은 틀립니다. 이건 연합놀이입니다. 자, 연합놀이가 된 이유는 두 유아는 서로 놀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공동 목표나 역할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놀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다음은 유아 동작 교육에 관한 설명이에요. 1번입니다. 가에서 김 교사가 동그라미 1, 2, 3의 수업 자료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의 밑줄은 어떤 활동에 적합할 것인지 그걸 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밑줄 그은 것은 기본 동작 활동, 표현 동작 활동, 동작 감상 활동인데 자,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그런 놀이나 아니면 그 수업을 할 때 어떤 교구 교재를 쓸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 유아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서 있어야 될 그런 교사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훌라후프, 평균대, 공줄, 리듬막대, 매트 이런 것들은
기본 동작을 할 때 훌라후프나 이런 건 뭐 조작 동작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 동작이고요. 동그라미 2에는 동물의 머리띠, 리본 테이프 이런 것들은 이제 스카프, 풍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포스터, 무용과 그림 이런 것들은 표현 동작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DVD, CD,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은 동작 감상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지만 한 번 정도는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박 교사는 유아에게 다른 친구들이 동작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의 동작 표현을 자연스럽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자, 그리고 이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아교육의 동작 평가에서 요거 우리 지난번에도 문제를 한번 다뤄본 문제이긴 합니다. 자, 하나는 또래 평가, 하나는 자기 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요즘에 많이 쓰는 대안적인 평가의 하나예요. 아까 제가 비고치키 말씀드리면서 역동적인 평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옛날에 전통적인 평가는 대체로 이렇게 한 번만 평가하는 거, 수업 끝에 평가해보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중간 기말고사 이런 걸 봤잖아요. 유치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진 않지만 예전에 누리과정을 운영할 때는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시점에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성취 기준에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썼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정적인 평가, 전통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하고 맞물려 있는 초중등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대안적인 평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대안적인 평가는 여러 종류의 평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평가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비고치키가 이야기했던 그 역동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또래평가, 자기평가는 이거는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죠.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거지 뭐 애들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합니까? 아니 나는 잘했어 90점 내가 내 점수 주는 거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은 그래서 왜냐하면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진전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과정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의 전통적인 평가보다는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평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적인 평가라고 하는데 대안적인 평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래평가, 자기평가 봐주시기 바라고요. 박 교사는 또래평가이고 그리고 이 교사는 자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하품 모의고사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쉽게 강의를 들으시고 쉽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거에 또 수업의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긴 해설이 있고 이러면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앞으로의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설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이해가 덜 되신다면 카페라든지 저한테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 해설 자료는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이 해설 자료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혼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의 1번입니다. 가해 사례에서 교사가 사용한 동작교육의 교수 방법을 사례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문을 보시면 이 지문을 좀 보실까요? 자, 4번 여기 지문을 보신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은이가 이제 선생님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사가 자, 이렇게 줄을 뒤에서 앞으로 크게 돌리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말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동작을 잘 설명해주고 동작을 보여주면서 자, 나처럼 따라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직접적 교수 방법이에요. 지시적 교수 방법, 직접적 교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자 이제 모델도 막 보여주고 그래 이렇게 따라해봐,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방법은 지시적 교수 방법, 직접적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시적, 직접적 같은 용어입니다. 직접적, 지시적 교수 방법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자 여기다가는 이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을 사례에 근거하여 쓰라고 했잖아요. 아까 사례 보셨잖아요. 자, 사례에 근거해서 쓰라고 할 때는 사례도 쓰셔야 돼요. 사례도 쓰셔야 되고 지시적 교수 방법이 뭔지 그 개념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지 사례에 근거하여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사례에 근거하여 개념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는 사례도 들어가야 되고 개념도 들어가야 돼요. 이 사례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례가 답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점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긴 문장을 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는 사례 따로 쓰고 그 뒤에다가 개념 따로 쓰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시적 교수 방법은 여기 사용한다까지 여기까지는 지시적 교수 방법의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념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죠. 여기 뒷부분. 자, 여기 교사는 지은이에게 줄넘기 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여기 사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해 보도록 지도하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례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를 의외로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문장을 갈라서 쓰시면 조금 해결하기가 쉬워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사례를 연결해서 쓰실 분은 쓰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따로 갈라가고 개념부터 쓰고 사례를 쓰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례부터 쓰고 개념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시적 교수 방법을 설명드렸고 유아 교수 방법은 지시적, 직접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직접적, 즉 지시적, 그다음에 안내 발견적, 탐색적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나는 김 교사가 유아들과 활동할 이동 동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억을 채우는 겁니다. 자, 기억은 뛰어넘기예요. 왜냐하면 캥거루가 되어서 뛰어넘기. 여기 기억에 한번 다 넣어보세요. 달려오다가 로프를 굴릅니까? 뛰어오르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15, 25, 30cm 정도 고무줄을 매놓고 거기를 두 발을 모아서 뛰어넘기. 자, 그리고 줄을 길게 펴서 한쪽은 고정시키고 다른 쪽은 선생님 또는 다른 유아가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흔들리는 줄 위를 뛰어넘기. 자, 그래서 요건 뛰어넘기입니다. 자, 뛰어넘기 개념 정의도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다에 나타난 동작에서 니은을 채우는 건데 요건 조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발로 가볍게 빠르게 뛰어오른 후 반대발로 다시 가볍게 뛰어오르는 방법은 스키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노래에 맞춰서 바닥에 직선, 곡선 이런 거 그어놓고 8분의 6박자로 스키핑, 스키핑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발이 안 보이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한데 자, 스키핑, 스키핑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요게 보통은 8분의 6박자 음악에 맞추어서 줄을 따라 걷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키핑으로 해서 각발로 가볍게 빠르게 뛰어오른 후에 반대발로 다시 가볍게 뛰어오르는 거. 제가 살짝 뛰긴 했는데 몸에 흔들림은 이제 머리에 남으실 것 같아요. 보통 8분의 6박자, 4분의 2박자 이렇게 스키핑 형태로 뛰어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B 보도록 하시겠습니다.